안녕하세요. 네, 저는 박권일이라고 합니다. 노무현 시민센터에 처음 와봤는데 건물이 되게 좋네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사주신 삼계탕을 맛있게 먹곤 했었는데 그 생각도 나고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요, 시민할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살롱창덕궁의 모토가 대화, 연결, 미래인데 제가 요즘 꽂혀있는 단어가 연루라는 말입니다. engaged. 그러니까 연루되어 있는 감각, 우리가 이 세계에 연루되어 있다는 감각이 있어야지 이 이생망의 세계, 각자도생의 세계에서 우리가 서로 힘을 합칠 수 있다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많이 하곤 하는데, 그래서 연결이라는 단어가 좀 와닿고 제가 오늘 이야기할 주제와도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의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요, 얼마 전까지 팬데믹이었잖아요. 팬데믹 이후에 그 직후에 옥스팜에서 조사를 했더니 1분마다 11명이 기아로 사망하고 그 사망자가 코로나 사망자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1억 5,500만 명이 현재 식량 위기, 기아 위기에 있다. 그래서 2020년보다 2천만 명이 더 늘어났다 상황. 그리고 크레디트 스위스가 2017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요, 상위 1%가 전 세계 부의 50.8%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99%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부를 독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를 독점한 전 세계 1% 슈퍼리치가 지구 탄소 매출량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좀 충격적인 기사를 접했는데, 스타벅스 아시죠? 스타벅스 커피 종이빨대 주잖아요. 환경을 생각하는 스타벅스라는 것을 이제 종이빨대로 많이 홍보를 했었는데, 이번에 그 스타벅스 CEO로 취임하신 분이 미국 서부에서 동부까지 출퇴근을 하는데 비행기를 타고 출퇴근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종이빨대를 쓰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의 비참만이 아니라 한국의 비참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라는 국제기관들의 조사들이 많습니다. 2022년에 세계 불평등 보고서를 보면요, 1990년에 상위 10%가 소득의 35%였는데 최근에 45%로 10%나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반면에 하위 50%는 16%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격차가 더 커진 거죠. 1990년 당시에 비해서. 그리고 합계 출산율 2023년 4분기니까 가장 최신 출산율이죠. 요즘은 출생률이라고 하는데 이제 통계학적으로는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이 맞긴 합니다. 0.65를 찍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 보는 수치라고 하죠. 0.7도 그랬었는데 0.65면은요, 전쟁 한가운데 있는 나라보다 훨씬 더 심한 수치입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한국이 집단 자살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게 2017년인데 그 이후에도 이 추세가 굉장히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10대부터 30대 연령층의 가장 큰 사망 요인이 자살입니다. 최근에 노벨상이 발표됐잖아요. 우리 한강 작가가 자랑스럽게도 아시아 여성으로서 또 5.18과 4.3을 문학화한 사람으로서 문학상을 탔는데요. 제가 또 주목했던 상이 경제학상이거든요. 데런 아세모글루라는 미국 학자와 그 동료들이 상을 탔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도 주요한 대표작들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도 있고 권력과 진보라는 책도 있는데, 이분의 주 전공이 왜 어떤 나라는 성공하고 어떤 나라는 실패하는가, 이거를 계량적으로, 그러니까 수리적으로 증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을 써서 이제 세계적인 학자가 됐습니다.
이분이 얘기한 성공한 나라는 자본주의적으로 성공한 나라,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한국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실패한 나라는 북한, 이런 나라들이 이제 실패한 나라죠. 실패한 나라와 성공한 나라를 살펴봤더니 제도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쓴 책에서도 썼지만 이분의 말이 대체로 다 옳은데 한 가지 맹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책을 보면 성공한 나라와 실패한 나라가 제도적인 차이가 있다. 이를테면 착취적인 제도가 있고 포용적인 제도가 있는데 포용적인 제도를 쓴 나라들은 성공하고 착취적인 제도, 그러니까 부가 독점된 나라들은 실패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의 이론 속에서는 선진국 내에서 격차가 있을 거잖아요. 어떤 나라는 되게 그 중에서도 실패한 나라가 있을 것이고 어떤 나라는 성공한 나라 중에서도 또 성공한 나라가 있을 텐데, 이를테면 북유럽 국가처럼 풍요로우면서도 불평등도 낮은 나라, 모두의 행복감이 높은 나라가 있을 것이고, 한국이나 미국처럼 굉장히 불평등한 나라 하지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나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들 나라의 제도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사실은 이런 아세모글루가 얘기하지 못했던 부분, 우리는 성공한 나라인데 그 성공한 나라 중에서 왜 우리는 이렇게 이생망의 지옥도를 살아가야 되는가, 각자 도생의 지옥도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2022년에 미국 자산가 상위 25%가 기부한 돈이 합쳐서 250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33조 4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슈퍼리치들의 선한 영향력에 대한 칭송이 굉장히 드높았죠. 그러면서 이 슈퍼리치들 상당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이 굉장히 주목받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효율적 이타주의, effective altruism이라고 하고,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effective altruist라고 하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의사가 돼서 가난한 나라에 가서 일주일에 10번씩 생명을 구하는 수술을 하면 1년에 500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은행가가 돼서 의사 10명의 월급을 주기에 충분한 돈을 기부해서 그 10배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돈을 억수로 많이 벌면 의사가 돼서 사람들을 구하고 뭐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을 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일 하고 싶으면 부자가 되라. 효율적 이타주의라는 것은 선행이 이 세상에 가장 유익할지를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판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상입니다. 이 사상이 한국에서는 조금 낯설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리고 미국의 슈퍼리치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보편적인 이야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픈 AI, 그 AI 붐을 주도했던 오픈 AI사의 CEO였던 샘 올트먼과 그 이사진도 모두 이 효율적 이타주의 신봉자라고 하죠. 그리고 대표적인 학자로는 피터 싱어가 있습니다. 동물해방이라는 책으로 유명하고 일종의 공리주의 철학자로도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의 생각에 영향을 받아서 윌리엄 맥어스킬이라는 영국 철학자가 이 효율적 이타주의라는 책을 써서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부를 많이 하는 부자들 상당수가 나는 돈도 많이 벌지만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도 이렇게 많이 한다. 그 내 이 행동을 바탕에 깔려 있는 철학이 바로 이 효율적 이타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효율적 이타주의자이자 수학 천재였던 샘 뱅크만 프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수학 천재이기도 하고 기업을 설립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암호화폐 회사를 설립하고 나서 화폐 차익 거래로 수십억 달러를 한꺼번에 벌어들입니다. 그 중에 엄청난 금액을 또 기부를 해요. 굶주리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칭송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2022년 12월에 뱅크만 프리드는 고객 돈 80억 달러를 사취한 혐의로 체포돼서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에는 자신의 기부를 받은 단체들에게 기부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압류당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암호화폐 장사를 해서 일종의 사기를 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들인 다음에 그 돈을 좋은 일에 썼던 겁니다. 우리 속담에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속담에 어울리는 분이죠. 선한 결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면 과정과 수단이 비도덕적이거나 덜 도덕적이어도 괜찮을까라는 질문을 샘 프리드먼은 던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선한 효용이 최대화되는데 실패할 경우에 그 추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절차적인 정의의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인 해악도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겠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전체 사회학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사상은 엘리트주의와 선민 사상을 강화하고 부유층을 향한 선망 그리고 약자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도 강화할 여지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 효율적 이타주의 확산이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민주주의에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작년에 이제 팬데믹 끝나고 나서 이제 강연이 한동안 끊겼다가 다시 대학가에 강연을 많이 갔었는데요. 그때 마침 가을 축제 기간이었어요. 근데 대학교 캠퍼스에 이렇게 길에 장벽들이 막 곳곳에 쳐져 있더라고요. 길을 가로막기도 하고 길을 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강연을 주최하신 분한테 물어봤죠. 왜 이렇게 학교를 다 막아놨냐? 그랬더니만 그분이 되게 씁쓸하게 웃으면서 지금 축제 기간이라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축제 기간인데 왜 장벽을 쳤냐? 그랬더니 축제 기간 때 연예인들 공연을 하는데 학생 회비를 낸 학생들만 입장시키기 위해서 장벽을 쳤다라고 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죠. 제가 옛날 사람이어서 저 때는 이제 대학 축제를 대동제라고 불렀거든요. 그 대동제라고 해서 학생들이 다 당연히 참여하고 동네 사람들도 다 왔어요. 그 축제 구경하러. 최근에 이제 그 대학 캠퍼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제 또래나 제 선배들한테 얘기를 하면 야 이제 대학이 끝났구나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보다 어린 세대나 소위 말하는 MZ들한테 얘기를 하면 당연한 거 아니냐고. 연예인들 부르는데 수천만 원씩 드는데 그러면 그 돈을 누가 충당을 하느냐. 돈 안 내고 들어온 사람들 그 무임승차 아니냐. 그것이야말로 불공정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방식의 사고를 하버마스는 등가 교환적 정의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00을 가진 사람은 100의 권리를 가지고 1을 가진 사람은 1의 권리를 가진다라는 거죠. 지불과 이익이 의무와 권리처럼 등치되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지불을 했으니까 이만큼의 권리가 생기고 이만큼의 의무를 다했으니까 이만큼의 또 권리가 생긴다라는 거죠. 구매한 금액만큼의 권리를 가진 주체성이 바로 소비자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원리는 그런 게 아니죠. 민주주의 원리는 지불한 만큼이 아니라 두 당, 명당 한 표잖아요. 우리가 돈 많다고 해서 두 표 가지진 않잖아요. 자본주의 원리는 1원 1표제이고 민주주의 원리는 1인 1표제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이면서도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원리가 서로 상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떤 원리가 주도할 것인가,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1원 1표제가 압도하는 사회일수록, 다시 말해서 시민보다 소비자가 더 중심이 되는 사회일수록 민주주의 수준은 지체되거나 퇴행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회를 어떤 칼럼에서 회원제 민주주의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는 어떤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는가? 그것은 멤버십 데모크라시다. 돈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민주주의를 누리고 돈이 없는 사람은 사회가 주는 기회, 심지어 정치적 권리조차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 자격과 능력이 있는 시민들이 누리는 민주주의, 그런 방식의 민주주의로 가는 것이야말로 사실 저는 최악의 우리의 미래 경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회는 시험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결정적 시험들이 있습니다. 수능, 그리고 뭐 이를테면 여러 가지 고시 공무원 시험들, 심지어 기자도 시험으로 뽑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죠. 작가조차도 등단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뽑습니다. 그것도 한국이 유일합니다. 특히 이제 특정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개천용이라는 말이 있죠. 개천에서 나온 용. 그러니까 어떤 시험에 합격을 하면 용이 된다라는 거죠. 개천에 있던 사람이. 그런데 이 개천용이냐 아니냐를 따지다 보니까 한국은 피라미드 천장으로 누가 진입할 것인가, 어떻게 공정하게 진입할 것인가에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누가 용이 될 것인가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 거죠. 하지만 그 피라미드의 존재, 층층 시야로 사람들을 구분하고 위계 짓는 그 질서, 시험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나누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는 정말 무관심합니다.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조선시대 때도 그랬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 보니까 조선 후기에 과거 시험에 급제한 사람의 나이가 90세였던 기록이 있더라고요. 막 70세, 80세, 90세, 그때 평균 수명이 60세 정도였던 시절인데 60세도 안 됐던 시절이죠, 사실은. 그 시절에 90세의 과거 합격자가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모든 것을 과거에 몰빵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과거제도 하나만 통과하면 어마어마한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저는 진짜 문제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천령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보다는 그런 개천령이 모든 것을 독점하는 체제, 그것이 제도이자 문화로서의 능력주의 체제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런 능력주의 사회의 시민이라는 것은 보통 냉소와 조소의 대상이 됩니다. 효율적 이타주의자나 소비자, 능력자만 추구하는 사회에서 시민이라는 것은 그냥 익명의 한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뿐인 거죠. 별로 그런 사람은 선망의 대상도 아니고 동경의 대상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시민인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존재일 뿐이죠. 하지만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사회를 보면 예외 없이 개천용이 아니라 개천에 살고 있는 가재, 붕어, 개구리도 행복한 사회입니다. 핀란드 같은 북유럽 모델이 대표적이죠. 공부를 잘해서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지 않더라도 공장에서 일하고 배관을 고치고 그런 블루컬러 노동을 하더라도 충분히 중산층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 즉 시민 간의 격차가 적은 사회, 그런 사회가 행복한 사회겠죠. 우리가 이런 북유럽과 같은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용의 특권이 축소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용의 몫을 줄이지 않으면, 이 승자 독식의 몫을 줄이지 않으면 개천의 행복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흔히 개천용만이 아니라 가재, 붕어, 개구리도 행복한 사회라고 얘기하지만 그 가재, 붕어, 개구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개천용의 특권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특권이 그대로 있으면 절대 개천은 행복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시민 간의 격차가 줄어야지 동료 시민으로서의 동질감과 연대감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되게 좀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른바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이 서구 사회에 돌면서 급여 비율 정치라는 것이 도입되기 시작을 합니다.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미국의 포클랜드 의회에서 조례로 도입한 제도 중에 하나인데요. 포클랜드 주에서 설립된 법인의 CEO가 받는 월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설립한 회사에. 그 월급이 자기가 고용한 직원의 평균 임금의 몇 배 이상을 넘어설 수 없게 하고 그것을 넘어서면 법인세를 때리는 그런 방식의 조례가 도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최고 임금의 캡을 씌우는 겁니다. 우리는 일론 머스크 같은 부자는 어떻게 해서든 많은 돈을 벌어도 그건 정당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프로 축구 선수, 프로 야구 선수가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데 그 사람들은 야구만 잘하고 축구만 잘하면 어느 정도로 돈을 벌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많은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사회 악이다라는 사상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아마 미래에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인류학적인 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격차를 줄이는 사회로 가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시민으로서도 사실은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력이라는 주제가 오늘의 큰 주제인데요. 시민력을 시티즌 파워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저는 굳이 번역 영어로 하자면 시티즌 임파워링이라고 번역을 하고 싶습니다. 시민에게 힘을 주기. 그래서 시민에게 어떻게 힘을 줄 것인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효율적 이타주의나 능력자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시민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국 저는 지금 여기의 문제를 적확히 인식하고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시민들의 역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문제가 남겠죠. 저는 시민들 개개인이 따로 무슨 학습을 열심히 하고 책을 열심히 읽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한국 사회 시민들은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교육 수준만이 아니라 문해력도 세계 평균에 비해서 매우 높습니다. 우리 리터러시, 그러니까 문해력에 대해서 많이 요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해력이 낮다라거나, 근데 사실은 세계 평균에 비해서 한국 사회의 문해력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문제 혹은 사회적인 문제가 이렇게 된 것은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 낮아서 교양이 없어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건은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이런저런 개인적인 자기 개발, 지식 같은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투쟁과 정치적인 연대를 가능케 하는 조건과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많이 하셨던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그 조직할 수 있는 힘,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깨어있다 아니다라는 건 사실 되게 주관적인 이야기인데 조직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조건입니다. 우리가 조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결정적인 변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시민력이라는 것은 곧 사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셜 임파워먼트이고요. 저 말은 미국의 사회학자인 에릭 올린 라이트라는 사람이 한 얘기인데요. 배타적 소유권이나 소비자 정체성을 벗어나서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삶을 디자인하는 힘이라고 정의됩니다. 제가 한국의 능력주의라는 제 저서에서도 이 에릭 올린 라이트의 저 개념을 인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사회력이라는 것은 커먼즈라고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공통적인 것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이를 활성화하는 것, 곧 커먼즈의 정치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등가 교환이나 시장 거래가 아닌 방식으로 예전에 우리 사회에 있었던 두레 같은 것들, 그리고 서구의 전통에 있었던 상호 부조, 그러한 옛 전통들을 오늘날 현대화하는 그런 방식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시민력에 대한 시민력이 곧 사회력이라는 말은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굳이 이번에 다시 강조드린 것은 시민들 개개인의 어떤 교양이라든가 소양을 뭔가 좀 업그레이드하고 배우고 지식을 높이고 하는 것,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 그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서로 연결되고 서로 조직하고 그리고 불의에 맞서 싸우는 그런 힘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